엄마 이제 할머니 됐어. 한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받은 한 프랑스 여성. 평소 잔잔한 소식만 있다가 갑자기 폭탄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출산 소식을 알린 딸을 보러 한국에 급하게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마주한 한국에서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이름은 클레어 마르탱. 파리에서 클래식 예술 칼럼니스트로 일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제 글에 감정을 노출한 적은 없었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감정보다 구조를 믿었고, 표현보단 절제를 선택해왔습니다.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고, 또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으니까요. 딸 아멜리와도 그런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음악에 대한 감각도 좋고 성실했던 아이였지만, 언제부턴가 저와는 다른 감성을 품기 시작했어요. 자유롭고 따뜻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려는 태도 말이에요. 저는 그게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사회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결혼까지 하겠다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말도, 문화도, 거리도 너무 먼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멜리는 진지했고 저는 결국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인 척했어요. 그게 저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나눈 건 겨우 몇 줄의 안부 메시지 뿐이었어요. 딸을 잃었다는 말은 너무 과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요일 저녁 원고를 마감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있던 그때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아멜리. 정말 오랜만에 받는 연락이었어요. 화면을 켜니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금방 아이를 낳았어.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요. 손녀.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도는 순간 저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진 퇴고 중이던 문장들이 모두 사라졌고 머릿속은 공백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입에서 나왔지만 그게 진심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손녀라니요. 제가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건 제가 그 말을 듣고 뭔가가 흔들렸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라는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고 딸의 목소리는 울먹였어요. 정말 엄마가 필요해. 그 말은 곧 제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침대맡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야 할까요? 정말 서울로?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언어, 그리고 낯선 문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저는 여권을 꺼내 들고 있었고 이메일을 열어 비행기 표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권을 결제하고 나서야 손이 떨렸어요. 편집장에게 은퇴 관련 이야기를 전하니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죠. 클레어, 은퇴 후엔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대답했어요. 서울에 갑니다. 손녀를 보러요. 그 순간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감정을 절제해온 제가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이요. 파리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제 오랜 서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등마다 손때 묻은 기억들이 있었고, 창밖에는 겨울을 앞둔 회색빛 거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한 번도 의심 없이 살아왔고, 외롭다는 말조차 사치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외로움이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에 도착한 아침,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려는 걸까? 아멜리는 그저 딸이지만
그녀는 지금 어머니가 되었고 저도 이제 누군가의 할머니가 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번만입니다. 단 한 번만 보고 오는 겁니다. 길게 머물 생각은 없어요. 그저 아이 얼굴만 보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13시간의 비행은 길고도 낯설었어요. 기내식은 입에 맞지 않았고 옆 좌석 사람과의 눈 마주침조차 불편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이상하게도 설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을 만난다는 기대, 그리고 그 아이가 내 피를 이었다는 사실이요. 그건 그 어떤 문장보다 강력하게 제 안을 흔들었습니다. 도착 직전 창밖을 바라보니 어두운 하늘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빛들은 마치 낯선 행성 같았어요. 질서정연한 파리의 조명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 제 딸이 살고 있고 제 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저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말자, 품격을 잃지 말자. 저는 프랑스 여성이니까요.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멀리서 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작은 존재, 너무나 작고 조용한 아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말도 안 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아직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가 저를 이 먼 나라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는 아직 캐리어가 놓여 있었고 여전히 공항의 소음이 귀를 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멜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 이름은 루이예요. 인사해줘.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작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안녕, 루이야. 내가 나를 부른 거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여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이 낯선 도시 서울에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서울의 공기는 생각보다 맑았어요.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라 그런지 차가운 공기 속에 묘한 생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게 이 도시는 단지 뉴스에서나 보던 먼 나라의 수도일 뿐이었지만 막상 그 길 위를 걸으니 낯선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위 윤성우는 공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깔끔한 외모와 조용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저를 자연스럽게 차로 안내했어요. 차량은 최신형 SUV였고 내부는 고급 승용차 못지않게 정돈돼 있었어요.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고 뒷좌석에는 아기용 시트와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세심함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회색빛 고층 빌딩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고가도로 위로는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밀려든 그 풍경은 파리의 고풍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리듬을 품고 있었어요. 숨막힐 정도로 바쁜데도 어쩐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멜리의 아파트는 강남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낯설었던 그곳은 생각보다 정돈돼 있었고 대형 백화점과 지하철역이 가까운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으며 보안 시스템도 매우 철저했어요. 비밀번호 입력 후 엘리베이터에 타자 지문 인식까지 거치는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적잖이 당황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한 듯 보였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고급 호텔 같은 인테리어가 펼쳐졌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졌고 바닥에는 난방이 되어 있어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딸은 저를 안방으로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 방은 일주일 동안 쓰세요. 침대는 킹사이즈였고 욕실은 스파 시설처럼 넓었어요. 어색하게 앉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뭘 놓친 걸까? 딸이 이토록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그런 자책 같은 감정이 올라왔어요. 파리에서 항상 아멜리를 걱정했던 제가 오히려 그동안 가장 많은 걸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환경에 아직 적응이 안 된 채 천천히 식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밥, 다양한 반찬들이 이미 차려져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사위가 준비해 두었다는 말을 듣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기업 팀장이라는 사람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밥을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릇 하나하나에서 정성이 느껴졌고 소희의 이유식까지 따로 준비된 걸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아멜리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남편들도 많이 도와요. 엄마, 성우는 특별히 더 잘하는 편이지만 요즘 한국 남자들 많이 바뀌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산책을 하자며 아멜리가 아파트 단지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유모차에 소희를 태우고 걷는데 주변 사람들의 인사가 쏟아졌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어머, 프랑스에서 오셨다면서요? 어서 오세요.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또 다른 이웃은 저희를 알아보며 소희 엄마, 시어머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이방인을 이토록 반갑게 맞이한다는 것이요. 파리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이름은커녕 얼굴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너무 가까운 거리, 쉽게 열리는 마음, 그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건네는 이웃, 경비원 아저씨의 다정한 눈빛, 그리고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인 작은 쪽지나 간식.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여기선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저를 소위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름이 아닌 가족 호칭으로 불리는 문화가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프랑스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의 이름과 정체성을 중요시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중심으로 가족이 제정이 되고 거기엔 자연스러운 애정이 따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불편한 일일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놓치며 살았던 걸까? 그렇게 하나씩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다정함은 결코 부담이 아니었어요. 그건 익숙하지 않았던 방식일 뿐 분명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멜리가 마트에 가며 저에게 엄마 소희 좀 봐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가벼운 체온이 손을 타고 전해지자 저는 말없이 아이의 볼을 만졌습니다. 나를 부른 건 어쩌면 이 아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며칠은 저를 서서히 바꾸고 있었어요. 매일 새롭게 마주하는 작은 친절과 환대, 그리고 가족이 되어간다는 감정은 제 안에 오래된 틈을 하나씩 메우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낯선 만큼 저도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었겠죠. 그런데도 아무도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기했어요. 밤이 되어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면 저는 창밖의 불빛들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어요. 그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느껴졌고 그 속에서 제가 작은 자리를 얻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이곳에 완전히 녹아들진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기대하게 되었어요.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나흘째 밤, 저는 처음으로 아멜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몰랐던 걸 너는 벌써 알고 있었구나. 그 말에 딸은 조용히 웃었어요. 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도시, 이 문화, 이 사람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서울에 온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곳에 스며든 건 아니었어요. 표면은 익숙해졌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제 마음을 크게 흔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소희를 안고 창가에 서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멜리는 인터폰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님이셨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위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딸의 또 다른 가족이 찾아온 거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처음 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어요. 평범한 운동복 차림에 얼굴은 해맑았고 말투는 경쾌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소희를 안아들고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루이 또 컸네. 살도 통통해졌구먼. 그 말에 아멜리가 웃었고 저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곧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유, 여기가 클레어 씨죠? 루이 외할머니. 저는 조금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윤성우 엄마예요. 말자예요. 반가워요. 그 모습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쥐었어요. 말자 여사는 처음부터 거리낌이 없었어요. 프랑스에서 오시느라 힘들었죠? 저희 성우가 좀 잘했나요? 그녀는 웃으며 묻더군요. 저는 간단히 네, 많이 도와줘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뒤로 그녀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재래시장에 다녀온 이야기, 손주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리고 김치를 담갔다는 말까지 들려줬어요. 잠시 후 그녀는 가져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치와 두부조림, 장조림 같은 반찬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클레어 씨, 한번 드셔보세요. 프랑스 분은 김치 잘 못 드신다던데 제가 좀 덜 맵게 담갔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낯선 사람이,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이 제게 직접 만든 음식을 건네는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거절해야 할지, 받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음식을 받았어요. 그 눈빛 속에서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문화는 참 진심이 빠르구나. 마음을 여는 속도가 다르다는 걸요. 며칠 후 말자 여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김장하러 오세요. 김장이 뭔지 몰라서 아멜리에게 물으니 한국에서 매년 겨울이 오기 전에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전통 행사라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할까 했습니다. 낯선 노동, 낯선 사람들, 낯선 공간 모든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말자 여사의 집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고층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바닥엔 이미 소금에 절인 배추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양념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말자 여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클레어 씨, 어서 와요. 이거 입고 시작해요. 앞치마를 입고 바닥에 쪼그려 앉으니 손에 전해지는 차가운 배추 감촉이 조금 낯설었어요. 말자 여사는 양념을 바르는 법부터 알려주었고 저는 그녀의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고 손끝의 감각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손은 서서히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저는요, 성우 어릴 때 남편을 잃었어요. 혼자 식당 하면서 키웠어요. 진짜 힘들었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그녀의 담담한 표정 속에 숨은 수많은 밤들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어요. 저도 혼자였어요. 남편과는 일찍 헤어졌고 딸 하나 키우며 일에만 몰두했어요. 솔직히 아이한테 따뜻한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말없이 양념을 발랐어요. 말자 여사의 손과 제 손이 붉게 물들어가고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네요. 말자 여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무언가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외로운 여성으로 살아온 시간, 자식을 걱정하며 보낸 날들,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같은 모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벽을 허물었어요. 김장이 끝나고 우리는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어요. 말자 여사는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었고 저는 익숙하지 않은 그 맛을 천천히 음미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감정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이웃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도, 누군가 손으로 만든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요. 말자 여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긴 정으로 사는 곳이에요. 귀찮을 수 있어도 따뜻하긴 하죠.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정이라는 단어. 한동안 그 의미를 곱씹었어요. 따뜻하고 부담스럽고 가끔은 벅찬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손에는 말자 여사가 싸준 김치와 작은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클레어 씨, 오늘 고마웠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다음엔 국 끓이는 법도 알려줄게요. 손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은 누구보다 또렷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다 말고 손을 내려놓았어요. 감정이 너무 벅차서 글로 풀 수 없었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진짜 한국의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김장을 함께한 날 이후 제 안에는 어떤 변화가 시작됐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벤치, 이웃의 인사, 마트의 계산원까지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어요. 전에는 그저 딸이 사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체온을 느끼는 공간이 되었어요. 며칠 뒤 아멜리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엄마들 모임에 저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사양했어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괜히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자 여사도 가끔 참석한다고 했고 이미 몇몇 분들이 저에 대해 알고 있다길래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센터 안은 소박했지만 생기로 가득했어요. 음식이 놓인 테이블 주변으로 여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아멜리의 소개로 한켠에 자리를 잡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따로 준비한 프랑스식 허브티를 건네주었을 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은 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모임은 단순한 수다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육아 정보는 물론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진심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니 간병 문제로 고민을 나눴고 또 어떤 분은 직장 복귀에 대한 불안을 털어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를 쌓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따뜻함이 전혀 가식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말자 여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조용히 웃음으로 답했어요. 더 이상 저희 사이에 어색함은 없었어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자 여사는 저를 루이 할머니라고 불렀고 그 말이 더는 낯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윤성우의 여동생 은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밝고 씩씩한 인상이었고 아기를 좋아해 소희와도 금방 친해졌어요. 은서는 맞벌이하는 싱글맘이었어요.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땐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상황이 흔치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서는 자신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고 있었고 가족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은서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프랑스식 샐러드를 만들어 보였어요. 국적도 다르고 세대도 다른 두 사람이 부엌에서 웃음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 저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어요. 꼭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요. 이 가족 안에 제가 자연스럽게 포함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돌아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말자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만 들르겠어요. 그 말에 예감이 들었어요. 작별 인사일 거라는 걸요. 잠시 후 문을 열자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와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전통자수로 만든 놀이개가 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셔도 여길 기억하셨으면 해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옆에는 김치와 손편지가 있었고 봉투 안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멀리 있어도 같은 마음이면 가족이에요.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루이의 숨소리, 딸의 웃음, 사위의 다정한 손길, 이웃들의 인사 모든 것이 너무 또렷했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멀리서 살아왔던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는 게 익숙했고 내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서울은 그 벽을 허물게 했고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누군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날, 가족 모두가 서울역까지 함께 나왔어요. 루이를 안고 입맞춤을 해주며 다음에 다시 올 거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결코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시 오고 싶었어요. 아니, 머물고 싶었습니다. 아멜리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만든 이 가족이 자랑스러워. 기차에 올라서 창밖을 보는데 말자 여사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는 창문 너머로 작은 고개 인사를 보냈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그 이별은 끝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말자 여사가 준 놀이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게 마음을 내준 사람의 증표였어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은퇴 후 처음 쓰는 글이었고 처음으로 나를 주어로 쓰기 시작한 글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오니 아파트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창밖도 가구도 찻잔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달라졌다는 건 명확했어요. 주방에서 된장찌개 레시피를 찾아보며 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동작들이 어색했지만 그 안에 정성과 기억을 담아 조심스럽게 끓여봤어요. 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며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다음에 올 땐 내가 요리할게. 지금은 서툴지만 다시 배울 수 있으니까. 루이에게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이제 제게는 두 개의 고향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파리,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열린 서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